뭐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현대미술관에서 게르니카를 봤는데 피카소에 뭐 대단해요. 엄청나게 큰 거고 그림이고 굉장해요. 그건 조금만 아이디어 있으면 금방 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이 그리지 않은 것,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내가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다, 혹은 작곡을 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대부분의 화가들 보면은,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죠. 남의 그림에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많이 이제, 뭐 지금 세계적인 화가들은 다 자기 독창성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뭐 우리가 뭐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한국 그 화가들 보면은, 자기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 세계에서는 자신을 모방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음악에도 많습니다.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걸 계속 악기를 바꿔가면서 작곡을 합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죠. 아주 대놓고 같은 걸 그리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박서보 같은 화가. 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그려요. 뭐 묘법이라는 거 가지고 뭐 화판에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매칭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거. 그런데 한 번은 전시회를 하길래 가서 제가 보니까 조금 변했어요. 묘법이 옛날에 하던 거하고. 그래서 박서보 씨 불러가지고 묘법도 좀 변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것을 박서보 씨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은 옛날에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선 쪽에 관심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산속에 개울 옆에서 낙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버리는 거죠. 물에다가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 걸. 이제 이런 데서 그 묘법이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또 이우환 씨 있죠? 이우환 씨 그렇게 유명해요. 한 폭에 우리나라 옥션에 나온 거 보니까 뭐 1억, 2억 하던데 점 하나 찍은 거, 점 2개 찍은 거, 3개 찍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컬러로, 똑같은 크기의 화폭에다가. 자, 이건 그림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 이우환 씨는 논리가 아주 또 정연해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자기 그림을 대변을 하죠. 꼭 글을 써가지고. 나는 이우환 씨나 박서보 씨 비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이우환 씨한테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연히 파리를 지나가다가 파리에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림 그리고 있대요. 그 색깔 좀 바꿀 수 없느냐고 맨날 쥐색 그리지 말고 그랬더니 참 진지해요. 진지하게 말해요. 한 15년은 이 색깔을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 색깔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딴 색깔을 하면 못 칠할 거예요. 한번 빨간 색깔 칠한 적이 있죠. 그러다 금방 집어쳤어요. 도저히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술가들마다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런 게. 그건 창조냐 혹은 선적인 세계냐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우환 씨는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서 뉴욕인가 어디서 전시회를 하죠. 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죠. 파리에 있는 김창렬 씨, 물방울 화가. 물방울만 그리죠.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뮌헨에서도 봤고 베를린에서도 봤어요. 전시하는 걸. 독일 사람들이 아주 압도당하는 거 있죠. 그 물방울이 독일말로 파인하다고 그래요. 너무 깨끗하다고. 그 깨끗한 물방울. 보니까 요런 조그만 화폭에다가 물방울이 한 방울이 있는데 이게 600마르크 들어가고요. 물방울 하나에 600마르크요. 뭐 괜찮죠? 할만하죠? 근데 그분도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물방울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을 음으로도 그리고 양으로도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바탕도 여러 가지로 뭐
저 한문이 있는 바탕, 뭐 다른 무늬가 있는 바탕 이런 걸 위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나 물방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창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하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는 난 개인적으로 난 모든 작품은 항상 새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잡습니다. 곡 하나 쓰는데 1년씩 걸리니까. 그런 작품 곡을 써내지 못하고. 이제 이런 그 예술가들에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모방을 하고, 또 그 자기 모방하는 걸 또 막 비판하는 사람 자신도 또 자기 또 모방하고, 아주 웃기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 예술이라는 게 흥미진진한 세계인데, 그 모든 그 예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아까 제가 미술까지 얘기했는데 마지막이 무용입니다. 몸으로 떼는 거죠. 무용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몸만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것도 다 할 건 다 합니다. 안무도 해야 되고, 안무를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술에서는 육체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아래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말하기를 춤은 언어가 끝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말이 끝나는 데서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네, 그런 말을 써요.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은 뭐냐면은 상당히 승화시킨 거죠, 무용을. 언어보다 훨씬 더 높은 세계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음악을 또 하나 듣을까요? 60년대에 백남준 씨가 저에게, 야, 이거 이상한 놈이 하나야, 뉴욕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스티브 라이히예요. 이 사람 독일계인데, 근데 영어식으로 하면 스티브 리치라고 불러요. 스티브 라이히가, 이 친구가 매일 피아노를 치는데 한음밖에 안 친다는 거죠. 매일 피아노를 집에서 한음만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 아주 이상한 놈인데 이게 틀림없이 무슨 일을 저지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1년인가 2년 후에 느닷없이 미니멀 음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니멀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미니멀 음악은 뭐냐면은 같은 거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앤디 워홀의 마치 그림 같은 거죠.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진열해 놓는 것 같이. 여기는 필립 글라스의 그 2세대입니다. 미니멀 음악의 2세대의 오페라의 한 부분인데, 아인슈타인 on the beach. 해변가에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오페라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계속 반복을 하죠.
겉에 얘기하는 사람이 마치 솔로 같고 오페라에 지금 합창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서 한 30분 가니까 다 들을 필요가 없죠. 예, 어떻든 그 미니멀 음악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음악과 미술이 동시에 나온 겁니다. 같은 시대에. 음악과 미술, 이거를 생각한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미술이 음악보다 7년이 앞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난 어디다가 근거를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르꼬르비제 건축가 르꼬르비제가 말년에 지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당 롱샹이라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성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롱샹 교회라고 부릅니다. 롱샹 카테드랄. 저는 거기를 한 4번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우연히 그 근처에 있어서 가서 보고 그랬는데 기가 막힌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성당이지만 마치 그 노아의 방주같이 위에는 배같이 지붕이 이렇게 하늘로 날리는 것 같이 돼 있고 그 속에 그 유리창은 우리나라 유리창은 전부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죠. 똑같은. 근데 그 유리창은 다 다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두께도 얇고 어딘 두껍고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뒤에 앉아있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굉장히 이런 물결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그거 다 계산을 한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동네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를 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첫 해에는 그 롱샹 교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2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하죠? 관광으로도 엄청난 거죠. 근데 매년 지금은 300만 정도의 순례자가 옵니다. 그 교회를 보러. 예술의 가치가 이제 그런 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술의 역할이라는 거죠. 정말 좋은 작품을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봐야 되고, 좋은 아름다운 그림이 있으면 누구나 다 보고 싶어 하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런 작품을 써서 누구나 다 듣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예술이어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꼬르비제뿐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 오스카 니마이어가 브라질리아라고의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포물선으로 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저 세계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파리의 필하모니가 파리의 새로운 그 필하모니 건축물을 만드는 게 그 장 누벨. 그다음에 함부르크의 엘베 필하모니를 만드는데 그것은 헤르츠옥이라고 하는 독일 건축가가 만들었고요. 또 디즈니 홀을 만든 것이 게리. 베른에 세워진 클레이 박물 미술관이죠. 클레이 미술관은 렌조 피아노가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이런 건물들 때문에 다들 거길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건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한 번은 어느 건축사무소에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그 자연 환경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스카이라인을 다 망쳐놨죠. 건축가들이. 맨 아파트만 짓고, 뭐 볼품없는 그런 똑같은 것들만 짓고, 그랬더니 전부 다, 처음부터 영 기분이 나쁜지 표정들이 굉장히 나빴었어요. 예, 어떻든 책임이 있는 거죠. 건축가들한테. 건축가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자연과 더불어 이 건물들이 잘 조화되고 아름다운 그런 걸 만들어야 되죠. 그게, 예를 들어, 바젤에 가면은, 유명한 하나의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자연과 조화를 시켜서 모든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의도적인 그런 예술 활동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돈과 관련이 돼가지고, 뭘 하나 근사하게 지려고 들면 돈을 조금만 주고, 이제 그래서 짓지 못한다. 이런 핑계들 대는데, 그래도 르코르비제가 그 필립관을 만들 때 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결국은 따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죠.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모든 책임 있는 어떤 예술가들의 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런 미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뭐 화가가 되겠다는 화가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그림 많이 그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조금 더, 유럽의 어떤, 일들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미술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바이마르에 있는, 독일 바이마르에 있었던 바우하우스. 이건 나중에 베를린에 옮겼지만,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바우하우스를 지었죠. 그 바우하우스에는 다방면의 예술가들이 초청돼가지고 선생으로서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칸딘스키가 있고, 화가로 파울 클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출을 하는 오스카 슐레머라고 있죠. 오스카 슐레머. 기하학적인 연출을 합니다. 무용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런 특이한 인물들이 있었고, 쉔베르크가 가끔 가서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또 칸딘스키는 음악과 접목시켜가지고 무대도 만들어가지고 공연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공연했습니다. 그걸 다시 만들어서 베를린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과거의 것이 물론 모든 것이 많이 스케치되어 있어서 그걸 리바이벌 했지만 쉬운 건 아니죠. 그쪽도 다 예술가들이니까 그걸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이런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우하우스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그 학생들이 세계의 건축계를 다 리드를 했죠. 그로피우스가 그 당시에 지은 베를린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도 보면 현대적입니다. 완전히 현대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온 건축가입니다. 또 거기 사람들 많죠. 여러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많이 가가지고 미국에도 바우하우스가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다 살리고 또 간접적으로지만 우리나라도 화가들이나 건축가들이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생각들도 하고 있고 아마 연구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곡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건 좀 뚱딴지 같은 곡인데요.
존 케이지가 타계하고 추모식을 할 때 백남준이가 연주한 겁니다. 즉흥 연주한 겁니다. 이건 아마 거의 듣기 어려운 그런 걸 겁니다. 원래 백남준은 피아노를 잘 못 치거든요. 그래서 대담하게 자기가 피아노 치겠다고 해서 그걸 쓴 겁니다. 추모하는 음악을 만든 겁니다. 이래야지 30분을 하니까 뭐 그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이게 프리페어드 피아노라고 준비된 피아노가 해서 피아노 속에다가 나사니 이런 걸 꽂아가지고 해서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또 마지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1990년에 작곡한 겁니다. 스톤 라이언, 돌사자, 석사자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은 영국의 로버트 데롤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린 겁니다. 이 친구가 이 그림까지는 손으로 그렸습니다. 디자인을 손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그린 건데 이거 끝나고 나서부터 컴퓨터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래 소리의 음의 본체는 플룻이고 이 플룻을 컴퓨터에서 샘플링이라는 컴퓨터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이 음악에다가 아주 다 계산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듣죠. 이 여기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건 틀렸어. 이제 뭐 보이스가 없어요.
제가 이건 3부작입니다. 3개의 작품이었는데 이건 마지막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국 친구 로버트 데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구산 스님 제자였습니다. 1년 동안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이제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중국, 한국하고 이렇게 믹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한국적인 그런 감성이 이 음악, 이 그림 속에 많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리 나와서 좀 해주세요. 여기 내가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여기 나와서. 음악은 저희가 음악 듣고 싶을 때, 그러니까 편하게 쉰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양의 그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듣는데, 현대 음악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곡하시면서 그 염두에 두시는 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작곡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한 작곡이에요. 결국은요. 그럼 누가 이해할까 말까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오히려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쓰면은 사람이 알아버리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남이 알아버리면 내가 이 작품으로서 신통치 않은 거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게 계속해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제 그게 음악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음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쉽게 하는 방법은 음악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많이. 방법이 없어요.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21살에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시작해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1학년에 들어갔는데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1년 동안 내가 음악을 하루에서 5시간에서 10시간을 듣겠다. 실제로 제가 완전히 1년 동안을 5시간에서 10시간을 들었어요. 정말로. 매일. 굉장한 고역이죠. 그렇지만 난 아주 결사적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1년을 듣고 나니까 내 주변에 아는 척 같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내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결국은 경험이죠. 경험이 많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처음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처음 듣는 거를.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정도의 이제 현대음악을 이제 많이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음악이 이 정도는 어느 수준에 속한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사실 지름길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좀 몇 번 더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내 강의를 좀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아주 특별히 어떻게 현대음악을 이해할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즐겁게 현대음악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문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이제? 특별한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